새벽 5시 반, 고요한 어둠을 뚫고 요란한 알람 소리가 울립니다. 피곤한 눈을 비비며 일어나 가장 먼저 긍정 확언을 외치고 억지로 감사 일기장을 펼쳐둡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야 하는데 도무지 펜이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고 뭘 써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죠. 그래도 꾸역꾸역 빈칸을 채워넣습니다. 베스트셀러, 자기 개발서에서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그래야 성공하고 행복해진다고 했으니까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도 텅 빈 것만 같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세상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럴까? 남들은 SNS에서 보면 다들 그냥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 뒤처지고 우울한 걸까? 뭐가 문제지? 내가 하는 노력이 아직도 부족한 건가? 아니면 나는 원래 태생부터 우울하고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인 건가? 이런 자책감에 빠져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불행한 건 당신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당신의 의지력 문제도 성격의 결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은 그 정반대에 있습니다. 무조건 행복해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 매일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오히려 당신의 뇌를 마비시키고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을 억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심리학과 뇌과학의 관점에서 이 역설적인 상황을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행복에 대한 우리의 착각을 깨부수는 시간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절대 하지 않는 치명적인 습관 3가지를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단순한 마음가짐을 넘어서 행복을 우리 삶의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나눌 거예요. 하지만 그 해결책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인간의 뇌는 애초부터 행복을 느끼기가 이렇게 어렵고 까다롭게 만들어져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불안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드는 걸까요? 이 비밀을 풀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아주 유명한 심리학 연구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1978년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필립 브링먼 연구팀은 아주 흥미롭고 대담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확률을 뚫고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돈이 곧 행복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을 검증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동시에 연구팀은 정반대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함께 추적했습니다. 끔찍한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어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관찰한 겁니다. 인생 최고의 행운을 맞이한 그룹과 최악의 비극을 겪은 그룹, 이 두 그룹의 1년 뒤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연구팀은 두 그룹의 일상적인 행복도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당시 심리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거액의 복권 당첨자들, 그들의 행복도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1년이 지나자
당첨되기 이전에 평범했던 행복 수준으로 정확히 돌아와 있었습니다. 더욱 믿기 힘든 사실은 사고로 하반신 마비를 겪은 사람들의 결과였습니다. 초기에는 극심한 절망에 빠졌지만 1년이 지나자 이들 역시 사고 이전에 일상적인 행복 수치를 거의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수십억의 돈을 얻든 두 다리의 자유를 잃든 시간이 지나면 결국 비슷해진다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이러한 강력한 복원력을 가리켜 쾌락적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익숙해진다는 뇌과학적 원리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현상은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드림카였던 새 차를 샀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 일주일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죠. 출근길에 새 차의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가슴이 뛰고 콧노래가 나옵니다. 하지만 딱 한 달만 지나면 어떨까요? 그토록 원했던 드림카는 그냥 나를 회사로 실어 나르는 이동수단, 평범한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직장에서 그토록 바라던 승진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발령이 나던 날은 가족들과 파티를 열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하지만 석 달만 지나면 승진의 기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늘어난 업무량에 치이며 그저 다음 달 월급날만 목 빠지게 기다리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자극에 금방 익숙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는 순간 강렬했던 쾌감은 사라지고 뇌는 다시 더 크고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쾌락의 러닝머신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숨이 차게 빨리 달려도 결국 제자리에 머물게 되는 현상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의 뇌는 이렇게 피곤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왜 한 번 얻은 행복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결핍을 느끼도록 진화한 걸까요? 여기에는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아주 차갑고도 과학적인 진화론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는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 뇌는 사실 당신이 평온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는 단 1%의 관심도 없습니다. 뇌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목표는 오직 하나, 바로 당신의 생존입니다. 당신이 거친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살아남아 유전자를 후대에 물려주는 것. 그게 뇌가 존재하는 전부입니다. 아주 먼 옛날, 수십만 년 전에 원시 시대로 돌아가 진화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까요? 당시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에는 두 가지 유형의 인류가 살고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유형은 느긋하고 항상 행복한 원시인이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나면 따뜻한 햇살 아래서 낮잠을 즐기며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살았죠. 반면 두 번째 유형은 늘 불안하고 예민한 원시인이었습니다. 바람에 나무십 스치는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며 항상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이 두 원시인 중 누가 더 오래 살아남았을까요? 맞습니다. 슬프게도 느긋하고 행복했던 조상은 수풀 속에 숨어있던 맹수에게 가장 먼저 잡아먹혔습니다. 위험을 대비하지 않았으니까요. 가혹한 야생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번식에 성공한 건
바로 불안에 떨던 예민한 원시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 많고 불안했던 생존자들의 직계 후손입니다. 우리 유전자 속에는 위험을 먼저 감지하고 끊임없이 결핍을 느껴 더 많은 식량을 구하도록 재촉하는 생존 시스템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태생부터 불안하고 불만족스럽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뇌를 물려받은 겁니다. 이 생존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흔히들 도파민을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며 긍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죠.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도파민은 단순한 행복 그 자체가 결코 아닙니다. 도파민의 진짜 역할은 보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상에 대한 기대감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을 것 같을 때 가장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쉽게 말해 당신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미끼인 셈이죠. 이는 마치 굶주린 당나귀의 코앞에 막대기로 당근을 매달아 놓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당나귀는 당근을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끊임없이 앞으로 걸어가지만 결코 당근을 잡을 수는 없죠. 도파민은 바로 그 닿을 듯 말 듯한 기대감을 조종하여 우리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도파민은 마치 이자율이 아주 높은 악덕 사채와도 같습니다. 지금 당장 손쉽게 쾌락을 빌려주지만 그 대가는 혹독하죠. 스마트폰의 끝없는 피드를 스크롤할 때, 쇼핑 앱에서 충동적으로 결제 버튼을 누를 때, 자극적이고 짧은 쇼폼 영상을 볼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팡팡 터집니다. 하지만 사채를 쓰면 무서운 이자를 갚아야 하듯 인공적으로 끌어다 쓴 도파민의 대가는 뼈아픕니다. 뇌는 항상성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강한 자극 뒤에는 반드시 더 깊은 우울과 공허함으로 이자를 갚아야만 합니다. 쾌락의 정점을 찍은 후 찾아오는 급격한 감정의 추락인 셈이죠.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2시간 넘게 본 뒤에 밀려오는 찝찝한 허탈감 느껴보신 적 있죠? 아, 내 소중한 저녁 시간이 다 어디 갔지? 하는 그 불쾌한 느낌, 혹은 충동 구매를 하고 택배 상자를 뜯은 직후에 밀려오는 진한 후회. 이 모든 감정들이 바로 당신이 갖고 있는 도파민 사체의 이자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또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도파민이 변덕스러운 사체라면 세로토닌은 내 통장에 매달 꼬박꼬박 꽂히는 안정적인 월급과 같습니다. 화려하고 짜릿한 맛은 없지만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아주 든든한 기반이죠. 세로토닌은 심장 박동을 요동치게 만드는 급격한 쾌감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산책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차분히 대화를 나눌 때 느껴지는 잔잔하고 깊은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이 평온한 만족감은 쉽게 휘발되지 않고 우리의 내면에 아주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뇌과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세로토닌의 평온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몸에 세로토닌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과도하게 분비된 도파민이 뇌의 수용체를 꽉 막아버려서 세로토닌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매일같이 사채를 너무 많이 끌어다 쓰는 바람에 통장에 정상적인 월급이 들어와도 이자를 갚느라 눈 깜짝할 새에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 내 통장에 돈이 찍히긴 하는데 스쳐 지나갈 뿐 전혀 내 돈 같지가 않은 그 허무한 상황 말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명상을 하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주입하며 세로토닌을 늘리려고 애쓰는 건 순서가 틀렸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죠. 잔잔한 행복을 느끼고 싶다면 가장 먼저 그 지긋지긋한 도파민, 사체부터 끊어내야 합니다. 뇌를 끊임없이 폭격하는 자극의 스위치를 꺼야 합니다. 과부하에 걸린 뇌가 조용해지고 차분해져야만 비로소 일상의 작고 잔잔한 행복들이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을 찾는 해답은 무언가를 계속 추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자극과 고통의 원인들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복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흔히들 행복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말하죠. 하지만 뇌과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억지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장난 엔진을 달고 가속 페달만 밟아대는 격입니다. 진짜로 행복한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삶을 대하는 접근 방식 자체가 일반인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파랑새 같은 행복을 맹목적으로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일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하나씩 찾아내어 냉정하게 제거해 나갑니다. 행복이라는 감정을 억지로 추가하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고 불행의 원인들을 내 삶에서 삭제하는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방의 조명에 비유해 볼까요? 방이 캄캄하고 어두울 때 우리는 그 어둠을 삽으로 퍼내서 밖으로 버리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간단한 행동을 하죠. 그저 벽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켭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짙었던 어둠은 거짓말처럼 스스로 자취를 감춥니다. 우리의 심리적 행복도 이와 완벽하게 똑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불행의 요소들을 치워버리면 그만입니다. 불행을 만드는 트리거들을 하나씩 제거하다 보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던 자연스러운 평온함과 행복감이 저절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일에 비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명확한 통찰을 주는 비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원에 어떤 꽃을 심을지에만 모든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남들보다 더 화려한 꽃, 더 비싸고 희귀한 꽃을 심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하지만 흙 속에 독성 가득한 잡초가 무성하다면 아무리 값비싼 씨앗을 뿌려봤자 결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생명력 강한 잡초들이 흙 속의 귀한 영양분과 수분을 남김없이
빨아먹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경험 많은 진짜 정원사는 화려한 꽃을 심기 전에 가장 먼저 묵묵히 잡초부터 뿌리째 뽑아냅니다. 당신의 뇌와 마음이라는 정원도 이와 한치의 다름이 없습니다. 긍정이라는 이름의 씨앗을 심기 전에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불행의 잡초부터 철저하게 뽑아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행복을 시스템으로 만든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떤 잡초들을 뽑아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이 절대 방치하지 않는 3가지 치명적인 잡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뽑아야 할 가장 위험한 잡초는 바로 독성 관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장면 하나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지인이나 친구를 만났습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에 앉아 2시간 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죠. 서로 웃기도 하고 맛있는 디저트도 먹으며 겉보기에는 나름대로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헤어지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겁고 기분이 밑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까 나눴던 대화들이 끊임없이 맴돌며 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아까 내가 뭔가 실수한 건 아닐까? 내 이야기를 너무 자랑하듯 떠든 건가? 친구가 은근슬쩍 내 약점을 찌르는 농담을 했을 때 왜 난 바보같이 웃어 넘겼을까? 집에 도착해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도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하고 몸은 파김치처럼 지쳐버립니다. 분명 겉으로는 즐거운 만남이었는데 왜 이렇게 영혼까지 털린 듯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차라리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나 볼 걸 하는 짙은 후회가 밀려옵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인간관계에는 명확한 2가지 부류가 존재합니다. 만나고 나면 내 안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채워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만날수록 내 기가 빨리고 에너지가 밑바닥까지 고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가 바로 당신의 뇌를 병들게 하는 독성 관계입니다. 상대방이 법적으로 죄를 지은 나쁜 사람이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저 나와 주파수가 맞지 않는 겁니다. 함께 있는 공간에서 왠지 모르게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 미묘하게 나를 통제하려 하거나 깎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관계 말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아주 충격적이고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타인으로부터 겪는 사회적 배제나 심리적 상처를 몸이 베이거나 부러졌을 때 느끼는 신체적 통증과 완벽하게 동일한 뇌 부위에서 처리합니다. 누군가에게 은근히 무시당하거나 가시돋친 말을 들을 때 뇌는 진짜 칼에 찔렸을 때와 똑같은 비상벨을 울립니다. 즉, 독성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당신의 뇌에 매일같이 날카로운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게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행복을 시스템화한 사람들은 인맥의 넓이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고 적음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인간관계의 경계선이 아주 명확합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모든 모임에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만났을 때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이나 모임은 죄책감 없이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구구절절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엔 참석하기 어렵겠어. 이 담백한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랜 인연을 정리하는 게 정없고 미안하게 느껴지시나요? 잠깐, 아까 말씀드린 정원의 비유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정원의 잡초에게 동정심을 느껴 물을 주는 행위는 결국 내가 정성껏 키워야 할 예쁜 꽃들에게 갈 생명수를 빼앗아버리는 잔인한 짓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감정적 에너지는 결코 무한하지 않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아무에게나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사람과 인연을 끊으라는 극단적인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내 안의 에너지가 어떻게 변했는지 조용히 관찰하고 느껴보세요. 나를 채워주는 사람에게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고 나를 고갈시키는 사람과는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행복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관계의 가지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주변의 사람만 잘 정리하면 모든 불행이 사라지고 평온해질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방 안에 안전하게 틀어박혀 있어도 이상하게 에너지가 줄줄 새어나가고 무기력해지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이 현상의 범인은 당신의 나약한 의지력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을 24시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그 진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뽑아야 할 두 번째 치명적인 잡초. 그것은 바로 내 의지력을 소리 없이 갉아먹는 환경입니다. 또 다른 흔한 일상의 장면을 살펴볼까요? 직장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고 녹초가 되어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겉옷만 벗은 채 푹신한 소파에 쓰러지듯 눕습니다. 딱 10분만 쉬었다가 씻고 밀린 일을 해야지. 굳게 다짐하며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듭니다. 인스타그램 피드를 무의식적으로 넘기다가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이끌려 쇼츠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15초짜리 영상들이 쉴 새 없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죠. 분명 10분만 보려고 했는데 무려 2시간이라는 금쪽 같은 시간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창밖은 이미 새까맣게 어두워졌고 밥도 먹지 못했으며 오늘 꼭 끝내려 했던 개인적인 목표나 집안일은 산더미처럼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이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지독한 자책감이 밀려옵니다.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 의지력이 바닥일까?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퇴근하자마자 씻고 책을 읽어야지.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굳게 다짐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내일 역시 오늘의 완벽한 복사본일 뿐입니다. 모레도 마찬가지고요. 매일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남들은 퇴근 후에도 갓생을 살며 발전하는 것 같은데 나만 시궁창에 빠져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과학적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신의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나약한 의지력이나 부족한 정신력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환경 설계의 문제입니다. 혹독한 다이어트 중인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가장 잘 보이는 칸에 달콤하고 꾸덕한 초콜릿 케이크가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매일 냉장고를 열 때마다 자신의 초인적인 의지력을 총동원해 식욕을 참아냅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은 버틸 수 있겠죠. 하지만 인간의 의지력은 배터리처럼 소모되는 유한한 자원입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온 밤, 결국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집니다. 허겁지겁 케이크를 맨손으로 퍼먹어버리죠. 그리고 또다시 자신의 나약함을 원망하며 가혹하게 자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의지력이 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다이어트를 결심해 놓고 냉장고에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다 놓은 그 행동 자체가 문제입니다. 행복을 시스템으로 구축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력을 절대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유혹과 싸워야 할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면 아예 마트의 디저트 코너를 지나가지 않고 집안의 모든 간식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아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환경 설계의 핵심 원리입니다. 불행과 후회를 유발하는 트리거 자체를 내 시야에서 물리적으로 치워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잊고 싶은 전, 연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서랍 구석에 안 보이게 숨겨두는 게 아니라 눈 딱 감고 아예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려야 합니다. 퇴근하자마자 나를 침대와 한 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편리한 스마트폰 거치대, 당장 분리해서 당근마켓에 팔아버리세요. 새벽마다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누르게 되는 SNS 어플리케이션, 단순히 로그아웃만 해두는 게 아니라 홈 화면에서 아예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환경 통제입니다. 빈약한 의지력을 쥐어짜며 버티는 게 아니라 뇌가 유혹과 싸울 일 자체를 원천 봉쇄해버리는 거죠. 만약 당신이 오늘 하루 계획했던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었다면 그건 결코 당신이 구제불능에 게으른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하루 종일 쏟아진 스트레스와 정보의 과부하로부터 당신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로 전원을 차단하는 셧다운을 건 것뿐입니다. 당신의 뇌는 그저 당신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진화가 만들어낸 일종의 투박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오늘 아무것도 못했다고 스스로를 너무 미워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내일 당장 당신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을 냉정하게 점검하세요. 나의 소중한 주의력과 에너지를 도둑질해가는 함정들이 방 안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아내어 가차없이 치워버리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내 방의 환경을 아무리 완벽하게 세팅해도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완전히 피하기 어려운 가장 교묘하고 지독한 잡초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뽑아내야 할 이 잡초는 바로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입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입니다. 여유롭게 소파에 누워 무심코 인스타그램을 엽니다. 대학 동기가 발리 여행을 가서 최고급 리조트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네요. 완벽한 노을,
화려한 칵테일, 좋아요가 수백 개 달려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니 좋아요가 수백 개 달려 있습니다. 조용히 스마트폰 화면을 끕니다. 불과 5분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커피 한 잔에 꽤 괜찮다고 느꼈던 나의 일요일 오후가 순식간에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다들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도대체 방구석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온몸의 기운이 쫙 빠져나갑니다. 뇌과학적으로 이 현상을 분석해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나보다 더 많은 자원을 가졌거나 더 나아 보이는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그 찰나의 순간, 뇌의 전두엽은 즉각적으로 강력한 불행 신호, 즉 생존의 위협 신호를 발사합니다. 뇌는 내가 무리해서 도태되고 있다고 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비교 게임이 치명적인 이유는 애초에 게임의 룰 자체가 전혀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타인의 철저하게 편집된 하이라이트 씬과 당신의 지극히 현실적인 비하인드 씬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완벽한 사진 한 장은 수십 번의 실패 끝에 건진 결과물입니다. 발리 여행을 자랑하는 친구도 공항에서 비행기 연착으로 5시간을 고생했을 수 있고, 새 차를 산 후배도 매달 갚아야 할 할부금에 밤잠을 설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찌질하고 힘든 현실은 절대 SNS에 올라오지 않죠. 반면 당신은 당신 삶의 모든 치부와 실패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편집이 끝난 남의 화려한 예고편과 내 삶의 지루한 원본 영상을 비교하며 우울해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비교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아예 비교의 데이터 소스를 물리적으로 끊어버립니다. 유일하게 허용하는 비교 대상은 오직 하나, 바로 어제의 나 자신뿐입니다. 자, 지금까지 독성, 관계, 환경, 비교라는 세 가지 잡초를 예방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무리 철저하게 방어막을 쳐도 예고 없이 불행과 스트레스가 터질 때가 있죠. 직장에서 상사에게 예상치 못한 혹독한 비판을 들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심장이 요동칠 때처럼 말입니다. 이런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멘탈을 지키는 마지막 기술, 그것은 바로 내 감정과 뇌의 반응을 분리하는 메타인지입니다. 감정에 휩쓸려 자책하는 대신 한 발짝 물러서서 관찰자의 시선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내 뇌가 또 위협을 감지하고 생존 모드를 켰구나.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야. 이 단순한 문장 하나가 뇌의 흥분을 가라앉힙니다. 상사의 쓴소리는 나를 잡아먹으려는 호랑이가 아니라는 것을 전두엽이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찬물을 마시거나 잠깐 바람을 쐬며 물리적인 상태를 변화시키세요. 몸이 움직이면 뇌의 상태도 리셋됩니다. 이것이 감정을 시스템으로 다루는 법입니다. 저 역시 과거에는 행복해지기 위해 온갖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행복을 쫓으려 할수록 오히려 지치기만 했죠.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정원에 꽃을 심기 전에 잡초부터 뽑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 당장 눈에 보이는 작은 잡초 하나만 뽑아보세요. 당신이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살아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잡초를 가장 먼저 뽑아내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결심을 공유해주세요. 한눈의 심리학이었습니다.